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2년 전 오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확인됐죠. 그 후 2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백신의 안전성 논란 등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참 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라는 또 다른 산이 눈앞에 있지만 먹는 치료제와 백신 추가 접종 등으로 전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나이트는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800명 가까이 늘며 6,603명입니다. 일주일 전, 2주일 전과 비교하면 2,400여 명 급증했고 신규 환자가 6,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 12월 1일, 12월 첫째 주차에 국내 첫 감염이 확인되었고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약 8 내지 9주 정도가 우세종화에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증가는 한동안 불가피하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확진자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최소화되도록 대응 체계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의 핵심 변수인 고령층 확진자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며 이는 60세 이상에서 3차 접종률이 올라간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 1, 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전에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가 좋다며 의료 현장에서 적극 처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염력이 워낙 강한 변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가 26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는 최근 요양시설 전수검사 등으로 하루 만에 신규 환자 359명이 추가됐습니다. 1일 신규 환자가 300명을 넘은 건 광주에선 처음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80%가 넘자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2주간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최근 일주일 사이에 검출률이 80%를 차지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하루에 364명의 많은 신규 환자가 나와 비상인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특히 기존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판정을 받은 경우는 139건이나 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한 대학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60명 넘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 확산세라면 이분들도 분명히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확진자분들은 의료기관으로 모셔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조만간 전국적으로 우세종이 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가 또 한 차례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15,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전망했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 하루 10,000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6.7%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기준으로 평균 7,000명이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진료 참여 역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며 이를 포함한 의료체계 개편안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 돌입 기준으로 밝혀온 하루 확진 7,000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확진자가 7,000명을 넘는다고 곧바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진자가 요일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하루 확진 규모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해외 유입을 뺀 지역사회 발생 기준으로 하루 확진 평균 7,000명이 추세가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넘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와 의료 대응의 초점은 위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집니다. 먼저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했고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열흘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PCR 검사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집중되고 신속 항원 검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델타 변이에 있어서는 중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면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중환자에 대한 역량도 확보해야 되지만 경증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네 의원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핵심인데 야간이나 휴일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의료체계가 하루아침에 100%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의원의 참여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라며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 개편안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집트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국무총리 중심으로 법무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뒤에는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최대 29배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3차 접종이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백신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얼마나 무력화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델타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에도 유의미한 예방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1, 2차 접종을 마친 뒤 파이자로 추가 접종을 진행한 그룹에서는 3차 접종 전보다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항체가가 2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파이자로만 3차 접종까지 진행한 그룹은 접종 전보다 오미크론 중화 항체가가 17배,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 뒤 파이자로 2, 3차 접종을 마친 그룹에서는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룹별 대상이 10명에서 15명으로 규모가 작고 60살 이상 고령층은 제외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3차 접종 효과가 오미크론에도 분명히 확인됐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절대적인 중환응을 나타내는 수준은 델타 균주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조속한 3차 접종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어 무기가 실험처럼 3차 접종 뒤 2, 3주가 지났을 때는 감염 예방 효과가 높지만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40% 안팎까지 급감한다는 해외 연구 자료와 관련해서는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오래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서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위중증 예방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0% 이상. 실제 이달 1주차 확진자의 중증 진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3차 접종군은 미접종 확진군보다 중증 사망 위험이 90%나 낮았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3차 접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 3차 접종률은 60살 이상 고령층이 84.1%에 달하지만 18살에서 59살은 41.4%에 그쳐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 하루 양당 두 대선 후보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를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맞섰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캐주얼 점퍼와 비니 차림으로 댄서들과 춤을 춥니다.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 집중한 하루. 한국을 미국과 함께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반열에 올리겠다는 문화예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K 콘텐츠밸리를 조성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의 온라인 대담에서도 문화 콘텐츠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핑크와 롤링스톤스가 만나는 빅파티를 꼭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 3가지를 한꺼번에 꺼내 맞불을 놨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폭을 확대해 봉급 생활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물가 상승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건 유치원에 가건 시설 유형별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모든 유아가 동일한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자랑해온 만큼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 일부를 소득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지지율 초접전에 들어선 두 후보. 설 연휴 전까지 상승 기류에 먼저 올라타기 위해 연일 유권자 맞춤형 핀셋 공약으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별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는 세심한 약속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실현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홍 의원을 겨냥해 구태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홍 의원도 맞받아치면서 원팀 행보는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고 비공개로 이뤄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만찬회동. 회동을 마친 뒤 홍 의원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 등을 요청했다면서 조건이 수용되면 선거에 상임 고문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알려졌습니다. 3월 9일 재보선에서 홍 의원을 지지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각각 서울 종로와 대구 중남구에 전략 공천하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 회의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지도자급 인사가 구태를 보인다면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한다며 홍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그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홍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공천권 흥정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홍 의원과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 윤 후보는 공천에 대해 원칙론을 내세우며 거리를 뒀습니다.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한 거였다면서 구태라는 지적에 발끈했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질 재보선과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까지 공천을 둘러싼 알력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홍 의원 합류 여부는 주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선대본 고문이 없던 일로 되어간다는 글까지 올린 상황이라 원팀을 이뤄 지지율을 추가로 끌어올리려는 윤 후보의 전략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누리집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지만 취재 소요 시간과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오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서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는 데 맞서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발을 맞췄는데 존재감 띄우기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장에 눈길을 끄는 걸개가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신재가 치국평천하, 큰일을 도모하려면 자신과 가정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한자성어와 안철수 후보의 이름을 합친 문구입니다. 본인과 가족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참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냥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간평가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나오지도 말라고 몰아붙였는데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양자 TV 토론 출신에 맞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이는 모습입니다. YTN에 출연한 안 후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 토론이라며 날을 세웠고 혐오감 1위 후보, 혐오감 2위 후보가 지금 토론을 하는 셈이니까 사실 이건 혐오감 토론이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선 규탄대회까지 열고 양자 토론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의당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발을 맞췄습니다.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심상정 후보는 하루 두 차례 나홀로 토론을 이어가며 민심을 붙잡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는데 당신이 뭘 해결해 줄 수 있어? 이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V토론이 선거 전 막판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수령으로 꼽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다자토론 성사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개발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 측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계좌만 빌려준 거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검찰도 아직 뚜렷한 혐의점을 잡아내지 못했지만 관련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되면서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추가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4월 김만배 씨가 정 회계사에게 화천대유 법인을 만들 때 들어온 돈도 박영수 전 특검을 통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록을 실마리로 자금 추적에 나선 검찰도 2015년 4월 초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 씨 측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입니다. 박 전 특검은 계좌만 빌려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김 씨에게 화천대유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인데 이들이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부탁해 법인 공식 계좌로 전달만 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야 할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이 모자라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검찰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도된 녹취록의 진위도 의문이고 재판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하는 건 방어권 침해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50억 클럽 의혹이나 박 전 특검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인척 이 씨에게 흘러간 화천대유 자금 100억 원과의 연관성은 아직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확보한 녹취록 내용이 넉 달이 지난 시점에 공개되면서 의구심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정 회계사에게 박 전 특검 딸에게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인척 이 씨가 그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박 전 특검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긴 것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검찰로선 부담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실 검증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재산 신고 혐의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슈퍼 여당이란 결과를 안겨준 2020년 4월 총선 직후 양정숙 의원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양 의원은 선거 전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자신의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양 의원 본인은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다 납부했습니다. 예. 그럼 위법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비례대표 부실 검증이 불거진 데 이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결국 양 의원은 제명되고 고발 조치됐습니다.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에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에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모두 양정숙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고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가 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내일 이뤄집니다. 실종자 5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층 부수색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고정핀 2개가 빠진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높이 145m의 타워 크레인. 많게는 15m까지 기울어져 위험천만입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인 타워 크레인 해체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붕괴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 타워 크레인 철거입니다. 네, 타워 크레인 철거 작업은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크레인 해체는 무게추와 팔, 조종실 순서로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해체 작업의 위험 반경이 79m나 돼 해체되는 동안 현장을 모두 비워야 하므로 실종자 수색도 전면 중단됩니다. 위험 반경 내에 작업자들을 모두 대피 조치시키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주민 등의 접근을 일제 통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코어벽, 즉 본체와 떨어져서 홀로 서 있는 외벽에 대한 안정화 작업도 시급합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옹벽 부분이 무너지거나 슬라브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한 철제로 된 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조대원을 위한 안전망과 낙하물 방지망 등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실종된 5명은 일단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상층부에 본체와 외벽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붕괴 사고 열흘째, 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소방대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건물 내부를 직접 둘러봤는데요. 가족들은 사고 현장이 1년이 지나도 구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천장은 무너져 내렸고 철근과 배관, 벽돌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내부 통로를 지나 반대편에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벽돌 위에 시멘트를 바르다 대피하면서 작업이 중단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째, 구조당국과 함께 붕괴 사고 현장을 처음으로 둘러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적으로는 기둥도 너무 없고 좀 지을 때 양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내부를 살피면서 보니까 모든 작업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위험에 노출된 내부 수색 상황도 전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을 이어잡고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워 크레인만 해체하면 구조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직접 본 현장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붕괴 피해자분을 혹시 살아 계시다면 그런 걸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랬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좀 너무 처참하게. 가족들은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현재 역량으론 1년 넘게 작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장비나 이런 게 없어요. 자꾸 국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외치는 거고. 실종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스럽지만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구조당국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징계 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시설물 구조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의견을 제출하면 다음 달 1차 청문을 거칠 계획입니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남성은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서 삭발과 폭행 등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는데 탈출을 시도하다 7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길 한복판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 느긋한 모습으로 나온 다른 남성이 이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다시 건물 안으로 태어나게 들어갑니다. 실내 있는가만 보고 여기 피 흘리가 있는가만 봤죠. 여기 아직도 피 자국이 있어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2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이 건물 7층에 있던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탈출하기 위해 베란다로 나왔다가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가출인 숙식 제공이라는 글을 보고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분양 상담을 하거나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했는데 합숙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주 만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인 지난 4일 서울 면목동의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혀 합숙소로 끌려왔습니다. 이후 삭발과 찬물 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사흘 만에 다시 탈출했지만 지난 9일 새벽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혔고 이후 목검과 주먹, 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기도 했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당일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건물 밑으로 떨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의식을 회복했는데 가해자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분양팀장 박모 씨 등 동거인 4명을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함께 합숙했던 나머지 동거인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중생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가해자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생중계하듯 다른 사람에게 영상통화까지 걸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올해 초 중학교를 졸업한 16살 A양. 귀와 턱에 시커먼 멍이 들었고 허벅지에도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A양은 지난 18일 새벽 동갑내기 6명에게 모텔로 끌려가 3시간 동안 폭행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명치를 때리고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또 뺨을 때리고 머리도 계속 때리고 이제 턱 쪽에도 주먹으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A양의 옷을 강제로 벗도록 해 수치심을 주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통을 걸거나 영상을 찍으면서 저에게 막 몸 벗은 것도 찍고 그래서 애한테 보내고 애 맞는다고 애 영통에 걸고 있던 애들도 저 꽂고. A양에 따르면 폭행 이유는 A양 행방을 수소문하던 A양 가족이 가해자 중 한 명과 통화하다가 여중생들이 모텔에 머무는 사실을 알고 모텔 측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모텔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해 여중생을 찾아내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양은 가해자 가운데는 생전 처음 보는 또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경남 김해에서도 또래를 집단 폭행한 여중생 2명과 성인 남성 1명이 구속되는 등 청소년 사이 폭행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 조치를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은 회의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해 국방력 강화를 지속할 것을 다시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선결적이고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전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중단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북한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고할 수 없는 한계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이후로 모라토리엄 준수 그리고 신뢰구축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대북 제재, 그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했다라는 게 지금 명분이거든요. 북한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미국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둔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했던 과거가 아닌 평화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오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안보리가 대북 제재나 규탄 성명을 채택할 수 있을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언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이라는 봉인을 해제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립니다. 안보리는 비확산, 북한 등을 의제로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최근 대북 공동대응을 사실상 추진하지 못했던 안보리가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보다 수위를 올려 대북 규탄 성명 채택 방안 등을 논의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화를 강조해왔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첫 제재를 발표했고 압박 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며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보리 대응의 핵심적인 열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대북 제재 문제에는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는 긴장을 더 격화시킬 뿐이라며 대화와 협상의 방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中方希望美方展现诚意，拿出实际举措，回应朝方合理安全关切。 그동안 각국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해온 전통적인 대북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성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안보리 회의 하루 전 나온 중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안보리 논의가 미국 의도대로 전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이른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재고 검토 발표에 대해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원칙 위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에 유해물질까지 들어있는 사탕을 밀반입해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정력사탕이라며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했을 뿐 아니라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수험생을 상대로도 판매 가려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력 캔디라고 팔린 사탕입니다. 분석 결과 시알리스 주 원료인 타다라필과 유사한 데메틸 타다라필이 나왔습니다. 해당 성분은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두통이나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해당 사탕을 수입해 유통했습니다.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일부 성분과 색상을 바꾼 사탕 제조를 의뢰해 마하캔디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았습니다. 보통 사탕인 것처럼 속여 정상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다. 뒷면을 보면 일반 사탕에 들어있는 성분은 표시돼 있지만 불법 성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A씨 등은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메탄올이나 부탄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오고도 없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 식품인 것처럼 정력사탕, 열공사탕으로 광고하면서 온라인 및 성인용품점, 부동산, 골프샵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밀반입량이 17만여 개로 시가 20억 원 상당입니다. 업자 A씨 등 2명은 현재 관세법과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관은 A씨 등이 보관 중이던 불법 사탕 4만 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술에 취해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달리다 주차된 차량까지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시속 130km로 질주하며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 추격전을 목격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달립니다. 차가 빼곡히 주차된 비좁은 골목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더니 고개 운전 끝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록구 번호동 노상에서 술 마신 상태로 차량을 충돌하고 도망가는 차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적색 신호등에 아랑곳 없이 무섭게 가속 페달을 밟으며 좌회전 우회전 질주하는 차량. 경찰이 앞서가려 하자 중앙선을 넘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합니다. 시속 130km의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지던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도주 차량을 빠르게 뒤쫓더니 가로막기를 시도합니다. 속도를 바꿔가며 어떻게든 따돌려보려 하지만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결국 도주 차량은 경찰에 포위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남성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거부하고요. 최초에 접촉사고 내고 인적사항이나 이걸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로. 경찰은 박 씨의 도주극을 막아선 SUV 운전자 26살 이모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일단은 그냥 폐기로 잡았던 것 같아요. 폐기로. 음주 의심 운전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주 차량을 직접 막아선 시민들. 경찰을 도와 검거에 앞장선 시민들 덕분에 위험천만한 음주 도주극은 큰 사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근택 대변인의 이른바 문파 음모론을 두고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공천을 요구해서 논란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현근택 대변인의 이 발언, 이게 사실 내용을 꾸준히 따라오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문파라는 강성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음모론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한 어떤 그 비토 여론을 가지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뭐 워낙 이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진행이 된 거지만 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도 이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 전해철 장관을 꺾고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게 된 거였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이미 상대였던 이제 상대당 후보였던 남경필 후보를 뽑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 갈등의 골이 상당히 이제 많이 패여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예. 심지어는 지금 상대편인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지한다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맥락에서 혹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욕설 논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네. 얘기를 올리면서 예. 이게 그래서 당내에 이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논란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공개된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보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당 내외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서 자기들끼리 싸울 문제인가 이건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업로드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거기에 그런 움직임에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동조할 거냐 이거는 후보의 다른 측면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킨 것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게 뭐 오늘날의 기술의 발전 때문에 되게 이제 무서운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예. 사실 그렇게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잘 분석을 하면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윤석열도 잘 보면은 윤석열 후보랑 다르잖아요 모습이.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제 밝혀질 문제인데 지금 미리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이것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잘 알 수가 없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지지층 내에서 이제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의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걸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을 좀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당내에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토를 하고 있는 그런 명분이 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뭔가 흠이 많은 후보인 것 같다. 이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갖고 예. 지금 욕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 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기가 떳떳지 않아. 이런 정서가 첫 번째로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못 이길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보 교체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불거지고 있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 대한 이제 호감도를 좀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경쟁력이 확실한 후보이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전략을 펴면 일각에서 뭐 이런 시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부정적인 것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전략이 장점을 필요한데 예. 그래서 괜히 긁어부스러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배경이 사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의도는 일단 혹시라도 이 설 명절 전에 이 욕설을 하는 것들이 어떤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나왔을 때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네. 뭐 견제를 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대응 전략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만약에 감지를 실제로 했다면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당장에 폭로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한 근거가 없다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뭐 현장을 잡는다거나 근거를 잡아서 그때 이제 드러내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거 치고는 별 근거 없이 너무 앞서서 던진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이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노림수 그리고 민주당 내 구도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도까지. 예, 지금 뭐 친문 대 친이 이런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는데 그 프레임은 거짓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무슨 반문이나 비문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주당 내 당내 역학 구도가 애초부터 문재인 대통령 대 이재명 후보 이렇게 짜여진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중추 세력들이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진작부터 가담을 해 있었고 여론조사를 봐도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퍼센트 그대로 가니까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시민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렇겠지만 민주당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명의 논객들이 의원들보다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라든지 혹은 이미 그 전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먼저 당선시키고 임기 마치면은 이재명 후보가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왔었던 사람들이 민주당 내 다수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친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친문 내에서도 소수파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른바 인터넷 용어로 문구로솔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소수파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강성친문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부르다 보니까 친문하고 이재명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구도가 좀 오해가 섞여서 형성이 됐는데 사실은 소수파에 불과한 친문이라고 하는 집단 프레임을 놓고 우리가 이쪽을 경계를 하고 있고 이쪽이 이재명 후보를 치고 있다. 그래서 이쪽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극복해가지고 민주당의 세력 교체가 되고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이 문구로솔이라고 하는 집단은 소수파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에 새롭게 뭐 더 진입을 하는 주류로 진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구도를 억지로 좀 만들어가지고 차별화하는 그림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가치를 놓고 차별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파열음이라고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열음이 더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이해관을 거론했죠. 탈당을 종용받기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놀랐는데요. 관련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지금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글쎄 뭐 이해관이가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에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우사 하잖아요. 지금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 사안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녹취를 처음에 들려드린 것처럼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에 이제 불교계가 반발을 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반발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뭔가 좀 결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청래 의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윤핵관이라는 단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 이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부터가 조금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뭐 누군지는 아십니까? 제가 뭐 이핵관이 누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이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올렸을 정도면은 아마도 이제 뭐 이재명 후보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인사겠죠. 뭐 현직 의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제안이 됐다라는 거는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인정을 한 것이니까 아마도 무슨 얘기는 이제 있었을 텐데 그 실체는 뭐냐 이건 의문인데 다만 이제 배경은 뭐 말씀하신 대로 불교계가 다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 종교계 반발이라는 거는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지금 이제 당 지도부라든가 정청래 의원도 절에 가가지고 108배도 하고 여러모로 사죄의 표현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 불교계 일각에서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정청래 의원을 탈당시키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런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탈당을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의원이 실제로 누가 봐도 정말 불교계에 큰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누가 봐도 어떤 종교적인 신뢰를 저지르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앞서도 보셨듯이 그렇지가 않아요. 정청래 의원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입장을 할 때 이 그런 이제 불교 관련 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통행료를 걷다 보니까 그게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 지적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단지 불교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탈당을 한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도 자기를 지지해준 어떤 그 유권자들이 있는데 탈당하는 이유를 또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교계가 저를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냥 탈당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해결할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이
반발하고 있는 불교계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이나 타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사실 또 한 번 이렇게 불교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협상이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이제 이른바 템플 스테이 예산 삭감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 늘려주고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난 반발을 어쩌지 못했거든요, 정권이.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도 쉽게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 불교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는 배경에 명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탈당을 해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뭐 방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지금 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요.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불교계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애쓴 모습들을 보면요. 이게 지금 이해권까지 넘어간다면 상당히 쉽지 않게 봉합되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저도 좀 내다보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저도 불교계에서 화가 나신 거에 대해서는 10분 이해를 하는데 조금 잘못한 거에 비해서는 강도가 세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도 밝혔듯이 이렇게 탈당시키는 게 민주정당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원론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수습해야 될 노력을 할 것이고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다시 올린 이해관 글 이것도 좀 묘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아, 민주당이 뭔가 반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좀 하소연처럼 올리긴 했는데 액션을 취하고는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주변 관계자니까 이재명 후보도 좀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혹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묘한 효과가 있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등판을 했는데 조응천 의원은 또 사실 민주당이 얼마 되지 않는 비주류 의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조응천 의원이 신세가 뒤바뀐 듯이 정청래 의원에게 탈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본인의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그것도 묘하게 민주당 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게 교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었던 이상민 의원이 오히려 정청래 의원을 감싸는 이런 행보를 보인 게 묘하게 약간 손발이 맞아 돌아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계의 그 심리를 완전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일이 이 단일 사안이 아니라 불교계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종교차별적 뭐 행태라고 규정을 하면서 11가지 사례를 이미 이제 수집을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인 거라서 좀 내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는 정청래 의원의 결정적인 실책은 사과 시점이 늦었다. 그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먼저 하고 정청래 의원이 버티고 있다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정 의원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정말 뭐 108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 되면 뭐 3000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1보 3배를 해서라도 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선거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또 파열음이 들리고 있죠.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홍준표 의원과 단둘이 이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후 원팀이 되나 했지만 갈등이 또 터져나오고 있죠. 이것도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국정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네, 큰 목소리로 또 화를 좀 내셨습니다. 자, 만찬 회동에서 윤 후보가 이제 홍 의원에게 상임 고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은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하나는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처가비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요구했던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를 얘기해 보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에다 공천을 넣었어요. 이게 연결이 되나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홍준표 의원이 두 가지를 짚은 것은 저는 국민의 어떤 정서를 잘 대변했다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구심이라는 거는 뭔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정책, 철학,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아직 제대로 이제 자기의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불안한데 국정 운영 잘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해 줘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로 이제 처가 비리 엄단해라 이것도 결국 이제 처가 리스크는 윤석열 후보의 최대 약점이 될 것이다. 뭐 계속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또 이 배우자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도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좀 감싸기로 일관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노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처가 배우자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 오히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비례 온상의 어떤 그런 방아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는 저는 충분히 이제 홍준표 의원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캐치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결국은 요구 조건인 거잖아요. 선결 조건인 거잖아요. 이걸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상임 고문을 막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요구가 지금 보면은 요구할 만한 걸 했지만 그 선결 조건으로 보기엔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이 있다는 걸 뭐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그리고 처가비리 그렇죠. 처가비리 엄단이라는 걸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그럼 선언을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애매한 건데 그래서 이제 공천 얘기를 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게 왜 공천으로 이어지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의 이 공천이라는 게 대선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구도가 여러모로 복잡할 거예요. 지역에서 경선을 치러야 될 것이고 그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누구는 뭐 어디하고 가깝고 누구는 누구하고 가깝고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해질 것이고 당내 구도가 굉장히 이제 이중 삼중으로 어지러워질 것인데 후보가 나서서 이러한 이제 어지러운 구도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이게 뭔가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의견 충돌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현안들을 좀 이 매듭을 좀 풀어내는 그러한 어떤 수완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는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내 이견이라는 거를 어쨌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좀 조율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천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홍준표 의원의 제안에 선의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별로 이 홍준표 의원의 제안을 선의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이준호 전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홍준표 의원을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했거나 그 이전부터 좀 발을 맞춰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람을 공천하라는 얘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전략공천 해달라고 했는데 이 종로하고 그다음에 이 대구의 이 지역구의 경우에는 특히 대구의 경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 아닙니까? 거의 이제 공천 받으면 그냥 되는 구도인데 이걸 어떻게 전략 공천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한 요구고 오히려 이제 구태 정치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종합해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 과연 자기가 제안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매끄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구한 거냐? 저는 그 점도 상당히 지금은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뭐 지지 의사를 밝히고 뭐 이전에 뭐 홍준표 의원과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집중해서 첫 번째 얘기를 좀 많이 공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가비리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 요구. 이준석 대표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요. 뭐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의 큰 방침에 어느 정도 따라서 대표도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윤석열 후보한테 그게 옳다. 그러니까 처가 비리 엄단 선언을 하는 게 옳다고 이 대표가 생각한다면 방송에 나가서 홍 의원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받고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윤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 대표가 그걸 끌어가가지고 윤 후보가 거기에 끌려가는 그림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의 정확한 생각은 언론에서의 발언만 갖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도 이제 이 대표도 홍 의원의 제안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대표로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것 이런 걸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이상의 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뭐 법적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맞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 대표의 생각이 어쨌든 간에 저는 홍 의원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 쪽이 최근에는 좀 지지율을 회복을 시키긴 했지만 굉장히 위기로 갔었던 것은 본부장 리스크,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이 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장모 같은 경우도 한창 재판을 받고 있고 몇몇 가지를 보면은 뭐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배우자 리스크도 지금 잦아든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당장에 닥쳐오고 있거든요. 예.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허위 뭐 허위력이라든지 지금 뭐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굉장히 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의원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저는 윤석열 후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중에 하나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더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오늘 저녁에 뭐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허위력 문제도 사실 이게 형사처벌감이 아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2014년까지 국민대 서류를 낸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재임용 서류를 낼 때에 허위력이 담긴 서류를 또 제출했다면 공소시효 7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이 공소시효라서 그 전에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앞서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윤 후보의 대응이 오히려 좀 의혹을 키운 부분이 예전에 이제 계좌 내역을 공개해라. 이것도 홍준표 의원이 요구를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만 공개를 했는데 오늘 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 밖에 내역들이 더 있었다. 윤 후보 해명이 맞지 않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족 리스크 이 문제는 홍 의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질문은 이제 홍 의원과의 충돌이 좀 더 커질 수 있을까 아니면 봉합이 될까 이걸 질문드렸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홍 의원하고의 충돌은 커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대위 합류는 거의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뭐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홍준표 의원이 정말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요구를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안 받아들여진 다음에 이제 자기 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도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놓고 던졌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언론이나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대구시장을 뭐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뭐 쉽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결국은 선대위 합류를 안 하는 그림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회복한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데리고 왔어야 될 2030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상당히 회복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대위에 굳이 홍준표 의원을 꼭 데려와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이 또 사실 홍준표 의원이 이 공천을 요구했다는 것은 본인이 밝힌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선대본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밝힌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서로 간에 뭐 이 원팀을 더 이상 만들어야 된다라는 세간의 압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을 뭐 서로 의도하진 않았겠으나 결과적으로 만든 셈이 됐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왔으니까요. 짚어보도록 하죠. MBC에서요. 녹취록 후속 방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근데 후속 방송은 안 한다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스트레이트는 안 하지만 MBC 뉴스 데스크를 통해서 계속 취재는 하겠다 이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트 뭐 예고를 뭐 이번 주말에 이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뉴스 데스크에서 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부담이 커진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녹취록을 지난번에 방송한 효과가 별로 이렇게 뭐 이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나비 효과를 좀 나왔습니다만 그건 이제 별개의 정치적 해석이고 이게 언론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보도하는 게 옳았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김건희 씨 발언을 그냥 쭉 이렇게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쭉 이렇게 틀 것 같으면 그건 이제 보도 가치가 있는 거냐는 상당히 의문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런 발언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근거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중요한 어떤 보도의 가치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방송된 내용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취재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발언 한번 들어봐라라는 형식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도 방식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 거고 그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추가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판을 수용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취재가 뒷받침된 보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이 스트레이트가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와 이유를 쭉 보면 취재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예. 결국 지난번과 같은 방식의 이제 방송은 오히려 이 MBC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취재가 바탕이 된 어떤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예. 꼭 스트레이트라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예. 정통적인 어떤 보도의 방식으로 예.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왔던 몇 가지 있잖아요. 무속인 논란, 뭐 건진법사에게부터 그 안에까지 뭐 여러 가지 그 뿌리들을 MBC가 이제 진짜 취재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더 짚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7시간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미 몇몇 언론들은 입수를 해서 심층적으로 또 파헤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MBC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죠. 사실은 뉴미디어 쪽에서 먼저 취재를 한 것을 예. 지상파에 실어서 내보내고 그리고 내보낸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인 걸 갖춰서 해설도 꼼꼼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건 좀 덜 중요한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그냥 좀 따라가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좀 타격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손수 취재하는 걸로 이제 극복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당연히 언론으로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련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방송은 중지를 하는 것으로 됐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있었던 공약 얘기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계속 좀 타깃 공약, 정말 어떤 딱 대상들이 딱 정해져 있는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뭐 어제는 뭐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눴고 오늘은 이제 문화 쪽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화 쪽에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뭐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이제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 문제인데 예. 이게 연간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이군요.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어요. 1년에 100만 원 주면은 문화예술인들이 뭐 지금까지 못하던 활동 또 활발히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인들이 실제로 이제 활동하고 자기의 어떤 그 성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각 지역에 이제 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들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다소 이제 추상적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BTS 병역 문제 뭐 이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런 문화예술계의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성과라는 게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전 세계에 있는 이 선수들을 이 대상으로 해서 치르는 경기가 있는데 예. 이 문화예술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 미국의 이런 뭐 그래미라든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과연 그 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 어떤 병역 혜택을 줄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든요. 예. 꼭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지 그런 이제 병역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냐. 예. 일본이나 중국은 안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기준이 거기 참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지금도 병역을 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정도 선에서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화예술인을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윤 후보는 오늘 뭐 양육 지원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개편도 있었고 반려동물 공약.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게 약간 젊은 타깃이라고 봐야 될까요? 거기에 또 이것도 있었죠. 임신 시 회당 60만 원에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윤 후보 쪽은 그 선대위 갈등 봉합 이후에 좀 수순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봉합이 두 번째 봉합이죠. 되자마자 꺼냈던 게 여성가족부 해체였었고 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을 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혔다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복지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공약들 뭐 예를 들면 영유아 하루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급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10년, 20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합의가 모아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
뭐 이렇게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전체 정책의 틀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소득세 인적 공제를 확대해서 세부담을 뭐 경감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세부담은 또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할 거냐? 결국에는 두 가지인 것이죠. 증세를 회피한다면은 예산 구조 조정 혹은 국채 발행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만만치 않거든요. 국채 발행 같은 경우도 국가가 빚을 내는 건 괜찮다는 얘기를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는 거에 대한 긴장감이 필요하고 예산 구조 조정도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디 꼼짝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이 국민의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대 정당이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공약도 다뤘었는데 그 선언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쪽 정파에서 추진한다면 다른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합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 나가서 진보 보수 떠나서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뼈아픈 부분으로 남기 때문에 국민들도 마음 한켠에서는 단순히 재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 다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 그렇죠. 그리고 참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당에서. 근데 제가 드는 의구심은 뭐냐면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지금까지는 안 했냐는 겁니다. 그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잘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거대 정당이 잠깐 한 번이라도 그동안 했었어야 되는 일을 이제야 합니다라는 반성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번 대선 유행이 이렇게 마이크로 타겟팅 해가지고 이런 뭐 소확행이라느니 심쿵이라느니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약을 쭉 내는 건데 저는 이게 이 시대적인 뭐 이 흐름이에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 대의명분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냉소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유권자층에 정말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뭐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흐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좀 자신만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철학을 또 실어줘야 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성 정치권에서 뭔가 법안을 통해서 좀 내가지고 계류돼 있는 사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임신 시에 이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이제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확대한 분야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60만 원씩 준다는 거라고 표현할 게 아니죠. 그러면 그 확대되는 분야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별로 이렇게 큰 폭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뭔가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는 그런 정책은 아닌 거로 비춰지고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도 다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소득세 인적 공제 확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하더라도 철학과 가치를 실어서 해라. 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 과정에서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사실은 검증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몫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무엇이 나은지 그리고 이게 정말 넓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참 토론회가 중요한 것이고 토론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던질 텐데 이런 공약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토론회와 관련해서 지금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안철수 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자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혐오감 1위 후보, 혐오감 2위 후보가 지금 토론을 하는 셈이니까 사실 이건 혐오감 토론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두 사람 다 제가 제일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하고 1대1로 싸우면 질 것이 뻔하니까 좀 피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저와 이제 야권 후보로서 누가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토론을 혐오 토론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지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죠. 이해. 네, 뭐 국민 여론도 그래도 다자 토론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안철수 후보로서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는데 조금 본인 입으로 너무 많은 걸 설명한다는 느낌은 듭니다. 국민들을 좀 더 믿고 한다면 굳이 저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기보다는 뭐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사실 플랜 B가 나와줘야 돼요. 소수파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소수파의 강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배제된 후보들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법, 뭐 사실 뭐 꼭 전파 방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요즘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거대 정당 두 후보를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 이것도 같이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지금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또 나오기 때문에요. 자,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 지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리서치 내용이죠. 한국리서치에서는 34%, 33%. 이게 그러니까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선대위를 개편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응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좀 혼란스럽고 뭔가 좌충우돌 하는 것 같고 내부가 정리도 안 된 것 같은데 후보가 나와서 하는 얘기도 별로 정리가 안 돼 보인다.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개편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좀 의문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된 것들이 지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윤석열 후보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다. 이 점은 또 주목을 해볼 대목이죠.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자생력을 갖춘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도 추가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제 점점 꺼지는 거 아니냐, 좀 하락세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어떤 흐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서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죠.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처음엔 정치인분 할 때 새정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돌풍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때도 새정치가 모호하다 이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만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오늘도 이제 이 회의하는 배경에 이제 안철 수신제국 그걸 썼는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썼는데 그 내세울 만한 게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어요인 것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우리 YTN하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센 척을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센 척은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남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야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갖추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또 양당 구도로 그냥 휩쓸려 가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하락세가 좀 완연한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나름 장단점이 있는 후보인데 여러 가지로 흠이 많은 후보라는 건 단점이겠지만 장점이라는 건 뭔가 유능하고 뭔가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뭐 이런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쭉 이제 흘러간 흐름들을 보면은 단점을 굉장히 크게 보이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휘말린 이 관계된 분이 사망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당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촉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흠은 크게 보이게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또 어떤 움직임들 때문에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유능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어떤 이벤트들은 다 사실 묻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 국면은 뭐 이 흐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흐름이 온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좀 이 안 좋은 흐름이 오더라도 자기가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응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제 쭉 이제 갈 길을 가는 게 필요하고 결국은 TV 토론이 그래서 또 중요한 거죠. TV 토론에서 얼마나 그럼 자기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냐가 관건이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MBS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좀 재밌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당선 전망을 물어보는 것에서는 지금 어쨌든 지지율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당선 전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이건 오차 범위 밖으로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한꺼번에 붙여서 보여주시죠. 또 야권 단일화 선호 후보를 봤더니 48.1%가 또 안철수 후보예요. 이 현상은 어떻게 또 분석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야권 단일화 선호 후보 이 여론조사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든 말든 간에 윤석열 혹은 안철수 후보를 찍지 않을 사람들까지도 끼어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좁은 의미의 역선택을 넘어서서 좀 큰 범위에서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까지 끼어들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혹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 이렇게 좁혀서 하면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그래도 앞서고 있는 그 조사가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뭐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가상 대결 조사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 안철수 이렇게 붙여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이재명 대 안철수 쪽이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 경우에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좋아할 조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상황이 펼쳐지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그리고 본인도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본인으로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유권자 단일화라고 표현하죠. 유권자들이 알아서 나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건데 그렇게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조사를 유념해야 될 한 명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조사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민주당 지지층인 줄만 알았던 그 표밭이 깎이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만 믿고 선거를 치를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완벽한 양강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쪽 후보의 잘못이라든지 비호감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응집시키고 이런 선거는 통하지 않는다. 왜 나여야 하는지 포지티브하게 보여주는 선거를 다들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에서 네 친구들 냄새 많이 나지? 안내견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먼저 좀 받고 현안 질문도 받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좀 어떤 전략? 아직은 뭐 준비를 못했습니다. 날짜를 그렇죠. 협의하고 계신데. 네네. 대통령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자신의 국정 운영 철학을 상대 후보와 또 함께 논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정치인데. 네, 수고하십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또 미루자고 한다고요? 31일로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거 때까지 미루지 않으면 좋겠다. 뭐 특별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누가 유능한 리더인지 후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편한 시간에 또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간대를 선호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0일로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갖고 계신 것처럼 설 연휴 전 하기로 한다고 논문으로 하게 했는데 갑자기 30일 들고 나오시니까 다들 당황하죠. 이거는 맞는 얘기야.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으로 이렇게 했는데 31일 날 그 세대가 모여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게 하고 좋은 시간 골든타임에 해서 그때 근데 논의 끝에 설 연휴 전에 하는 걸로 해서 설 연휴 전 이거 몇 번이나 확인하고 합의문을 만든 거잖아요. 설 연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설날이 2월 1일이잖아요. 저희들은 설날 이전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이전이 그러니까 설 연휴 전을 설날 전으로 해석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설 연휴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라요. 왜냐면은 설이 2월 1일이죠. 그럼 앞뒤해가지고 원래 1월 31일부터가 설 연휴입니다.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보세요. 30일이면 아니요 지금 가정을 설명드리면 아니요 확실히 그럼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면 1월 29일 이전에 날짜 잡아달라고 보내셨잖아요. 설 연휴에 합의사항 요걸 그대로 아니 그래서 그게 설 연휴 전이 며칠인지 그거를 확실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합의사항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렇게 안 쳐. 왜냐면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 설 연휴를 우리가 유권해서 하나요? 시작되는 29일 아니 설 연휴를 우리가 유권해서 하나요? 북한이 ICBM 등 고강도 무력 시비를 경고하고 나서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17년 북미 간 극한 대립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나온 점이 주목됩니다. 대북 제재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재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서둘러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 천명한 군사 정찰 위성과 핵 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개발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4년여 만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냐입니다.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레드라인을 넘기보다는 미국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면서 그 레드라인이 넘는 그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향후 대응 수위와 함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전후가 주목됩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국 대선과 한미 연합훈련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 대륙을 사정권에 둔 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북미 대립 격화는 물론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문제가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북한 문제가 중국을 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이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아마도. 하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결정에는 장기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가중된 경제난 등 다급한 내부 상황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내세우면서도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국면 전환에 나서기 직전 해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감행하며 한미 압박 카드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으로 봐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로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 돌파구를 묻는 질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한반도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아직 제도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 구축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강하게 염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RCC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RCC 대통령님은 중동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나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양국의 산업 구조가 서로 보완적인 만큼 협력 확대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카이로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초강경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But if they actually do what they're capable of doing with the force amassed on the border, it is going to be a disaster for Russia if they further invade Ukraine, and that our allies and partners are ready to impose severe cost.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 은행이 달러를 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초강력 금융 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bolster Ukraine's ability to defend itself and make clear the costs tha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ill impose on Moscow if it rejects the diplomatic path.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І за що я хотів би також з самого початку нашої бесіди подякувати і вам особисто, і президенту Байдену, і адміністрації.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 금지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 대한 나토의 무기 배치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제네바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의 김건희 허위 이력 보도와 3D 프린터와 암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제37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1부문에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및 인터뷰를 보도한 YTN 신준명, 김광현 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을 취재한 YTN 기획탐사팀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낮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립니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매서운 추위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며 무척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또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청도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주말 밤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 휴일에도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